편안히 쉬셨습니까? 네. 어떻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교하고 새로 이렇게 연구된 유교하고 비교해 보시니까 어때요? 좀 정신이 번쩍 드셔요?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탈린이 얼마나 이게 흉악한 악당인지. 결국 유교가 나중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느냐? 스탈린이 죽어서 끝나요. 스탈린은 끝까지, 아마 스탈린이 그때 뇌졸중으로 죽었는데 1953년 3월에 안 죽었으면 전쟁은 계속됐을 겁니다. 두 번째 강의를 제가 제목을 얻을 것이 많았던 6.25 전쟁이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그러면 맨날 뭐 피난 다니고 뭐하고 죽고 납치당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번 치름으로 인해서 일단 애국심이 생깁니다. 국가가 뭔지, 이념이 뭔지. 두 번째, 군대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70만 대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건설하게 됐습니다. 한반도에 명멸했던 그 모든 나라 중에서 7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이 언제 있었나요? 고구려? 고구려 시절에 뭐 수나라 100만 대군하고 고구려 군대가 싸웠다 그래 그 뻥이 좀 심합니다. 그 당시 고구려 인구가 몇 명인데 역사상 70만 대군을 그것도 현대 군대를 지금 우리가 옆에 중국이 있고 위에 러시아가 있고 옆에 일본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65만 대군의 경제력 12위 정도의 이 나라가 저 남미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위치해 있었으면 우리도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재수없는 동네에서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살아서 그렇지, 예?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군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6.25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오늘날 삼성, LG, 현대, 그야말로 대기업이라고 이름하는 이 기업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6.25 때 부산에서 탄피 팔아가지고 돈 안 번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큰 전쟁은 큰 기업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얻었어요. 너무 피해의식으로만 이 전쟁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 이거를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흉악한 이 스탈린의 봐주기에 의해서 막 낙동강 방어선을 이제 열심히 쳤습니다. 쳐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아주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용맹하게 싸우기로 아주 이름났던 그 워커라는 사람 생긴 게 좀 불독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별명이 불독이에요. 이분이 1950년 그 12월에 저 의정부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워커힐이라고 있잖아요. 워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워커의 언덕이다. 그래서 워커힐. 그래서 혹시 그 워커힐 호텔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 호텔 안에 그 워커 장군의 기념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이 워커 장군을 보냈어요. 이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스탠드 오아 다이. 지켜라. 그리고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김일성이는 김천에 직지사까지 나타나가지고 8월 15일 이전까지 부산을 점령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막 집어넣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처음 쳐졌을 때인 8월 1일에서 8월 4일까지는 이렇게 방어선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이 되니까 이만큼 내려갔죠. 9월이 되니까 또 더 내려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이제 여기서 그 뭐 한쪽에서는 막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그냥 막 밀어내고, 이때 막 부산 일대에서 그냥 뭐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뭐 길 가던 젊은이들 보면 전부 잡아다가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보내서 총 쏘는 법만 훈련시킨 다음에 그냥 보내가지고, 그래서 배치되는 날 그날만 살면 계속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첫날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뭐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8월 14일 날 대구 시내에 막 박격포탄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무초 미국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제주도로 정부를 좀 이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권총을 뽑아가지고, 야, 적이 오면은 말이야, 이 권총으로 내가 적을 다 쏴 죽인 다음에 한 방은 내 마누라를 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나를 쏠 거다. 너희들 지금 여기 왜 왔냐 말이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조금 위험하다고 제주도로 이전하다니 이게 말이나 돼. 그래가지고 무초대사가 혼비백산해서 갔다 하는 내용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6.25와 이승만이라는 요 책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이 뭘 도망을 가려고 했다고요? 망명정부를 구상하려고 했다고요? 이런 천하의 사기 같은 짓을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벌였어요. 지금 전선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밀고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데이비드슨 라인이라는 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슨 라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게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이렇게 쳐져 있고요. 만에 하나 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을 경우에 유엔군이 안전하게 철수를 해야 됩니다. 철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저지선을 쳤어요. 그게 이제 미 육군 공병대장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선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은 언제였냐면은 1950년 9월 4일이었습니다. 영천이라는 곳이, 여기가 영천입니다. 영천. 영천에서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방어선이 무너지니까 야, 이제 끝장났다. 그러니 이제 그 데이비드슨 라인으로 철수를 하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이계 사단하고 그리고 한국을 끝까지 유지할 그 10만 명을 뽑아가지고 철수를 해서 저 어디 뭐 하와이로 가든지 아니면 저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가든지 이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슨 라인으로 철수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정일권 참모총장에게 막 화를 벌컥 내면서 미군은 가고 싶으면 가라. 미군들은 왜 여기에 왔는가? 공산 침략군을 물리치고 정의와 자유를 지키자고 온 것 아니냐. 그런데 좀 위태롭다 해서 가고 싶다면은 니네나 가라.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 이랬는데 KBS에서 이승만이 이 무렵에 망명정부를 일본에다 세우겠다고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거는 조총련계의 이 학자가 사기를 친 거를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한 겁니다. 영천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아까 의정부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그 공을 세웠던 유재영 장군이 요놈들이 영천에서는 요 지도를 보세요. 영천에서 얘네들이 왼쪽으로 꺾을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꺾을지 갈림길이 있는데 이 유재영 장군은 요놈들이 아마 분명히 그 경주로 내려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경주 일대에다가 다 우리 국군을 매복을 시켰어요. 근데 그 부대가 경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군이 내려오는 이 소위 말하는 낙동강 방어선 무너진 그 부분을 뚫고 내려온 요 인민군들을 요 경주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포위를 해가지고 몽땅 다 섬멸해버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영천섬멸전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인민군 시체가 3,799구, 포로 309명. 하여간 여기로 넘어온 거의 모든 병력은 다 쏴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이때 우리 유재웅 장군이 영천에서 이 부대를 못 막았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선 라인으로의 철수는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져, 이게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면 인천 상륙도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호신조죠. 그래서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인천에 그 유엔군이 상륙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인민군의 이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대패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 국군하고 유엔군들이 막 이 도망가는 이 적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38선 일대까지 탁 와서 부대가 멈춰섰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유엔군은 38선까지 적을 격퇴시키는 임무만을 부여받고 온 거예요. 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38선에서 북진을 해야 되는데 북진을 안 하고 기다리니까 정일권 참모총장을 부릅니다. 아니, 기관들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누군가 각하십니다. 나 국군통수권자 맞지? 근데 왜 38선에서 멈추고 왜 북진을 안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유엔군의 일원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지금 유엔 총회에서 38선까지 적을 격퇴시키는 임무만을 부여받고 왔기 때문에 유엔에서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유엔군 사정이고 지금 당신들은 국군 아니야, 국군. 네. 그럼 내가 국군통수권자로 명령을 할 테니까 내일 북진해. 그래가지고 북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유엔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넘긴 거고 우리 국군은 필요하면 내가 작전 지휘를 한다. 북진하라. 그래서 북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들은 다 멈춰서 있는데 우리 국군만 북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군은 황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서둘러 가지고 10월 7일 날 결의안 376부이라는 걸 채택을 해요. 전체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10월 7일 이후부터 유엔군이 북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8선 이북 지역은 누가 수복 지역을 통치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국제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우리가 통치를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북 5도 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현지에다가 파견을 해요. 그런데 이북 5도 지사 일행을 미군이 체포를 합니다. 아직 국제적으로 이게 결론이 안 났는데 왜 니네가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중공군이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이게 전선이 무너져서 다시 내려와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미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38선 이북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휴전선 이북 지역의 이 미수복 지역을 우리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를 되찾았을 경우에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 통일원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게 현재 통일부입니다. 근데 요즘 통일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빨갱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죠. 저런 통일부는 확 폭파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국군하고 유엔군이 막 북지를 하니까 김일성은 이 도주의 달인이에요. 10월 12일 날 녹음연설을 틀어놓고 야음을 틈타가지고 만포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군하고 미군의 선두부대가 평양에 들어간 건 언제냐? 10월 19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도망간 거예요, 이 김일성은. 그러면 이놈은 런일성 아니에요? 어? 근데 왜 김일성이가 이렇게 일찍 도망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 김일성이가 꽁지 빠지게 도망간 것을 뒤집어 씌워서 면탈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요때 이승만이가 타고 가다가 얼마나 급했는지 이놈이 차를 버리고 산속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때 우리 국군이 김일성 체포조를 운영했었거든요. 체포조가 쫓아가니까 그 차를 버리고 산속으로 도주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그 김일성 체포조들이 김일성이가 탔던 차를 노획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지금 어디에다 전시를 해놨느냐.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시면 그 들어가는 그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입구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경사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비행기, 전차 이런 것들이 실내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 옆에 김일성 차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도망갔는데 김일성이 도망간 건 입도 뻥끗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군 작전 예규에 의해서 이 적의 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정상 절차를 다 밟고도 그것보다도 한참 후에 그 피난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아니, 이 자식이 만포까지 도망갔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만포에서도 막 폭격을 하니까 강 건너가지고 통화로 도망을 갔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도 막 만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걸 막 아니되옵니다 해가지고 신하들이 말려가지고 결국 압록강을 안 건넜거든요. 이 선조보다 나쁜 놈 아니에요, 이거. 통화까지 도망갔어요, 통화까지. 아니, 이런 걸 가지고 뭘 이승만을 욕을 해요. 니네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상한 얘기하면 니네 런일성이라고 알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제. 일주일 전에 도망갔어, 임마. 응? 저 저규령 산맥 여기에서 얼마나 꽁지 빠지게 도망갔는지 차둔해버리고 너 거짓말 같으면 내가 차 보여줄게. 데리고 용산 그 전쟁기념관으로 가세요. 응? 런일성의 증거물이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조국 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했대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게. 응? 저만 살겠다고 평양 함락 8일 전에 도주한 모습에 대해서 후르시초프가 자기 회고록에다 뭐라고 썼느냐. 김일성은 자포자기에 빠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공군이 그 한국에 와서 그 싸운 거를 어떤 사람은 참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공군이 뭐 참전을 했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 틀렸느냐?
유엔군은 참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국제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온 거니까 정당하게 참전한 겁니다. 그런데 중공은 언제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처럼 왔잖아요. 근데 왜 참전해 이게? 불법 개입이지. 그 중공군은 참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그 6.25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원산에 유엔군이 상륙을 하기 위해서 원산으로 가다 보니까 이 원산 앞바다에 이렇게 기뢰를 많이 설치해 놨어요. 이 기뢰를 누가 제거해 줬느냐? 일본 해군 출신들이었던 사람들이 해줬습니다. 이때 기뢰를 제거하다가 이 배가 기뢰에 부딪혀가지고 한 척이 막 그 폭파돼서 죽고 막 이랬어요. 인천 상륙 때 인천 상륙을 하기 위한 배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요코하마에서 출발했고요. 고베에서 출발했고 사세보에서 출발했고 여기에서 군인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군수물자 다 싣고 완전무장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많은 이 군인들이 타고 온 이 배는 누가 오라 그랬느냐? 일본 해군 출신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름도 이상한 걸 파기를 하느니 마느니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었죠. 이거 왜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양쪽 모두 폭격이니 비행기니 해가지고 공업시설들을 다 부십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쟁 수행 물자를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 일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25 때 이 미국 항공모함들이 여기 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함재기를 발진시키기도 했고 일본에 있는 이 기지에서 날아와가지고 폭격을 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해서 교환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런 일종의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책임져 주는 게 지소미아인데 이거를 파기하겠다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죠. 우리가 손해인 것을 저렇게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저 사람은 뭐예요? 제가 정말 입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사람들 정신감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후진타오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들은 그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웅적인 인민군대는 항미 원조 전쟁에서 승리해 나라의 위상과 군의 위험을 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택동이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막 전선이 무너져가지고 막 이제 김일성이가 패주해가지고 막 강 건너가지고 통화까지 와서 형님 살려주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싸워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런데 싸우기 위해서 얘네들도 다 자기네들은 그냥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이 작전을 짭니다. 첫째, 지금 1949년 10월 1일 날 중공정부가 수립이 돼가지고 아직도 1년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중국 전역이 이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 외국과의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개석 정권하고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원수를 쳐부순다. 이렇게 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이 장개석 군대가 막 패주를 하면서 막 투항을 해옵니다. 장개석 군대가.
그래가지고 투항을 해서 우리 이제 그 중공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얘네들이 방금 전까지 자기네들에게 총구레를 들이댔던 놈들인데, 시세 분리하니까 이제 투항을 해왔는데, 이것들을 죽여요, 살려요. 아니, 이게 뭐 1, 20만 명이야지, 300만 명이나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어느 날 자유민주주의 하다가 갑자기 공산주의가 좋아서 투항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고무신도 거꾸로 신을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이것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에 보냈다. 세 번째는 세계 제1의 미국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단결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일진을 몇만 명을 보냈느냐? 65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 유엔군이 북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북한으로 쭉 올라가면 평양 원산선을 지나면 지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요 검은 선이 요게 그 낭림산맥을 그 계기로 해서 지형이 아주 험해요. 요게 남북으로 뻗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으로 진군한 미 8군단하고 원산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진군을 한 이 미 10군단하고 요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간격이 벌어졌어요. 약 80km 정도. 요 간극을 타고 중공군이 다 내려와가지고 포위망을 구축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위망에 이 유엔군이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와르르 해가지고 전선이 이제 다시 무너지죠. 그러니까 6.25 전쟁은 참 전쟁 역사상 특이하게 마치 롤러로 밀듯이 3파선에서부터 낙동강 전선까지 쫙 밀고 내려왔다가 또 인천 상륙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또 북쪽으로 또 쫙 밀고 올라갔다가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전선이 무너져 37도선까지 또 와르르 밀고 내려왔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토가 그냥 전쟁터가 돼가지고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중공군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는 장면인데요. 이 건너온 이 부대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장개석 군대 투항을 해온 사람이더라. 이걸 누가 밝혀냈느냐?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한국인 교수 이정식 교수가 밝혀냈습니다. 이분이 원래 만주에서 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도 잘했고 영어도 잘했고 그래가지고 6.25가 나니까 미군 부대 들어가서 미군에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중공군을 잡아오면 이정식 씨가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이제 중국말로 신문을 해서 너 소속이 어디야? 고향 어디야? 딱 물어보니까 다 불더래요. 나 장개석 투항군이고 뭐고 응? 우리 부대 전체가 다 투항해온 군대고 이래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택동 입장에서 보면 이 골치 아픈 이 장개석 투항군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이것들이 싸워서 이기면 좋은 거고 지면은 다 죽으니까 좋은 거고 여러분 그래서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왜 썼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저는 인해 전술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삼국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 현대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 인해 전술을 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것들 다 소모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건너오는 놈들은 소총도 없어가지고 방망이 수류탄 2자루씩 줘가지고 내려보냈대요. 좁쌀하고 방망이 수류탄 2개. 총은 뺏어서 써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소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중공군에게 굳이 협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보 다 알려주고 또 나중에 이 친구들은 거제도 포롱수에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포로 교환을 할 때 어디로 갔느냐?
대만으로 갔습니다. 예, 우리 역사를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예. 이제 중공군이 왜 인해 전술을 했는지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이렇게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스탈린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미군도 충분히 지금 들어와 있고 중공군도 충분히 들어와서 서로 이제 치고박는 이런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선이 무너져 가지고 쭉 밀려내려서 37도선이 어디냐면은 평택과 삼척을 잇는 선이 37도선인데 여러분 여기서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때 중공군이 내려올 때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안동도 넘어가지고 낙동강서 방어선을 친 바로 그 위까지 진출했습니다. 한 부대가. 그래서 지금도 이 전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어디로 보냐면은 저 포천의 광덕산이 있죠. 광덕산에서부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산, 그리고 제천으로 해서 영주로 해서 안동으로 있는 요 라인이 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뚫려버리면 정신없이 여기까지 밀린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놨죠. 중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가 지금 나 있는 그 라인이 우리 또다시 전쟁이 나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걸로 그렇게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군들의 그 공세를 보면은요, 이 친구들은 이제 보급에 문제가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막 싸우다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막 보급을 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불쑥 나타나가지고 또 일주일간 막 싸우다가 또 사라지고. 나중에 유엔군이 요 수법을 알아가지고 6일 동안은 계속 이제 피하기만 하다가 6일째 되는 날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가지고 중공군이 이제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되는 이런 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공군이 와가지고 지금 막 뭐 전선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막 저쪽으로 밀려나고 다시 간신히 해가지고 막 한강 뭐 일대까지 막 다시 밀려 올리고 막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미국이 그때서야 속은 걸 알게 된 겁니다. 야, 지금 우리의 적은 소련인데 우리가 지금 왜 중공하고 싸우고 있냐 이거? 어? 이게 뭐야 이게? 이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 아니냐? 이거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1950년 12월 3일 날 회의에서 가장 큰 두통거리는 우리가 지금 엉뚱한 나라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짜 적은 소련인데 지금 우리는 제2진과 싸우고 있다. 우리가 중공과 계속 싸운다면 어부지리를 얻는 소련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우리의 힘과 물자를 중공에 소비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방위력이 위험해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제서야 이제 이 스탈린의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51년 2월 6일 날 미국이 한반도에 관한 5가지 정책의 선택지에 관한 문서라는 걸 만듭니다. 자, 이제 한국전이 이렇게 벌어져서 우리가 스탈린의 이 음모에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끝까지 싸워서 무력에 의해서 통일을 시켜줄 거냐? 아니면 완전히 철수할 거냐? 아니면 중국으로 확전할 거냐? 아니면 현재의 전선에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거냐? 아니면 5번째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거냐? 다시 얘기하면 그냥 이 선에서 휴전해버리자 이거죠. 불행하게도 마지막 5번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휴전을 하기로. 휴전한다는 건 뭐예요?
한반도를 영구 분단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이 그 1950년 6월 26일 날 이 전쟁을 이용해서 미수복 지역을 수복해서 통일 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메가더하고 이승만은 완전히 생각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메가더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6.25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라는 붉은 사조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소련은 지금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고 중공을 해봐야 이거 1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한 방만 치면은 끝장난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중공으로 확전을 시키더라도 원자폭탄을 쏘서라도 공산주의를 쓸어버리자라고 이승만하고 메가더가 의기투합을 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휴전을 하고 이제 전쟁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항명을 했다가 메가더를 해임을 시킴으로 인해서 미국은 휴전하는 쪽으로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택동이하고 김일성도 지금 뭐 사력을 다해서 싸워봤자 미국의 압도적인 저 군사력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모택동도 김일성도 제발 좀 전쟁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가지고 뭐 이제 스탈린한테 막 빌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중국 니네들 잘 싸우고 있는데 왜 휴전 안 하느냐? 계속 싸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한 명의 미군이라도 더 죽여서 그 관을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서 이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의 압력이 거세져서 미국이 휴전을 제의할 것이다. 그러니 계속 싸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일성도 죽을 지경이죠, 지금. 매일같이 폭격해야 되죠, 그래서 모택동이하고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가서 이제 전쟁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국이 이 전쟁에서 전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을 15년 내지 20년 붙잡아 두어서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라. 스탈린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전쟁은 한 15년, 20년 더 계속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1953년 3월 5일 날 스탈린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택동하고 김일성이가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53년 7월 달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대세가 휴전으로 이제 굴러가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휴전이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봉쇄하기 위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자. 그게 뭐냐? 상호 방위조약이다. 근데 미국한테 방위조약 맺어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어주질 않죠.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제네바 협약의 포로 조항에 의하면은 포로는 그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군이 포로로 잡고 있던 소련군을 송환을 했어요. 소련으로. 그랬더니 이 스탈린이 이 자식들 말이야 싸우기 싫어서 투항한 놈들 그래가지고 다 쏴 죽여버렸어요. 그 제네바에서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억지로 보냈더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건 인도적인 원칙에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로 이 방공포로 중에는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공포로 그러면 다 무슨 방공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날 서울이 점령됐을 때 서울에 남아있었던 이 북한이 점령하고 있었던 점령 지역에서 이 공산군들이 젊은 청년들을 전부 징집에다가 이민군복 입혀서 낙동강서소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끌고 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인민군에 입대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제 인민군 세상이 됐으니까 내가 빨리 인민군에게 협조해서 나도 한 자리 얻어야죠. 인간은 원래 기회주기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해서 인민군에 입대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낙동강전에서 전투를 하다가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포로 교환을 할 때 보니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 이거 북한으로 가게 생겼거든.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나는 그냥 기회주의자인데 그래서 반공포로를 만든 거예요. 물론 반공정신에 투철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회주의자들도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떡할 거냐 이거. 그래가지고 이 송환을 거부하는 이 포로들은 어떻게 할 건지를 두고 2년 동안을 공산 진영하고 이쪽 진영이 이제 다퉜기 때문에 이 미송환 포로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이 휴전협정이 파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멋대로 너희들 휴전하면 우리가 휴전협정 깨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반공포로 석방시켜서 얘들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북진할 거야. 말로만 했는데 아니 게 아니라 반공포로 그냥 석방을 해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반공포로는 미군 헌병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한국 헌병들이 가서 미군 헌병들 눈에다가 막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감금시키고 다 이제 석방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승만 실각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승만을 이제 실각시키고 군정을 실시를 하려고 미 군부가 계획을 짰습니다. 그걸 누가 뜯어말렸느냐? 그 당시 미 국무장관이 덜레스였습니다. 덜레스가 누구예요? 이승만 친구죠? 야,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거. 그럼 우리가 한국에 가서 그 전쟁을 하는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덜레스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에버리디 작전은 없었던 일로 하고 그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승만이 원하는 거 해주자.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로.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해서 미국이 내놓은 카드가 뭐냐? 첫째, 정전 후에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둘째, 한국에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해서 1단계로 2억 달러를 제공해서 전란으로 부서진 전후복구 사업을 돕는다. 셋째, 한국군 20개 사단과 해군군력을 증강을 해서 70만 대군을 보유하게 하고 이 70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고 무장하고 훈련시키는 비용까지 다 미국이 된다. 심지어 우리 군인들이 이 신는 양말 내의 모자 이런 비용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애걸복걸 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어낸 게 아니고요. 종이 쪼가리 한 장 줬습니다. 우리는 휴전에 반대하지 않겠다.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이걸 얻어낸 거예요. 외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승만은 이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딱 붙잡고 너희들 들어올 때는 니네들 마음대로 들어왔지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 방위조약 맺어줘. 맺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위조약, 상호 방위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2조에 의하면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받을 경우 상호협의하에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3조에 의하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참전을 하려면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1년 동안을 이제 그 미국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니네 말이야 상호방위조약은 맺어주는 건 나 오케이인데 여기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그 하면 미국 의회가 파병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내놔. 그러니까 막 미국은 또 쩔쩔매는 거죠. 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의를 받느냐. 이 1954년에 한미 합의의사록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2개 사단을 한국에다가 고정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1개 사단을 공산군이 서울을 공격을 할 때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서울 북방지역, 의정부, 동두천, 뭐 이런, 연천 이런 지역에다가 1개 사단을 붙박이로 박아놓는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의정부 동두천 거기 철책선을 지키고 있었죠. 요걸 이제 인계철선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이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미 의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혹시라도 작동되지 않을 때까지를 대비를 해서 한미 의사록에 의해서 주한미군 2개 사단 중에 1개 사단을 서울 북방지역에다가 배치해 놓는 조건으로 이렇게까지 신모원료로 상호방위조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무슨 뭐를 하든 지금 우리 꿈쩍도 안 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베트남도 평화협정 맺었죠?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참전 안 했잖아요. 평화협정,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미국이 맺은 평화협정 안에 이런 조항이 없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래의 이야기까지를 홀히 들여다보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2개 사단이 한국에 붙박이로 배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동북아시아는 이건 아시아의 발칸반도다 그래가지고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대전쟁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이 독일 점령지인, 독일 조차지인 산동반도를 가서 뺏었죠.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1937년도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1941년에 진주만을 기습공격해서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죠.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대전쟁이 끝없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이 동아시아에 이승만이 구상을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딱 붙박이로 배치되는 순간 전쟁이 없이 70년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구상을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근본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아비규환이. 아까 어떤 분이
뭐 휴전선, 통일 이런 거 말씀하시던데,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국제 관계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끼리 툭탁거려서 찢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896년, 1900년 이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 소용돌이 치면서 오는 와중에 러시아의 그 남진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일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38도선으로 찢느니 39도선으로 찢느니 그러다가 럴 전쟁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소련군이 러시아가 소련의 옷을 입고 다시 들어와서 3파선 이북을 딱 차지하는 거 보세요. 한미 상호위 방위조약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값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한반도와 그 주변의 장기적인 평화를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일본이 제일 먼저 경제 발전을 했죠. 한국이 발전을 했죠. 중국도 발전을 했죠. 이건 다 상호 방위조약의 덕입니다. 둘째, 미국의 아주 확고한 방위조약에 힘입어서 한국은 우리 이 전체 예산 중에서 국방비를 비교적 적게 들이고도 안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국군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상호 방위조약 덕분에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휴전선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대륙으로 가는 길이 딱 그 봉쇄가 되면서 한국은 반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섬나라로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휴전선 북쪽으로는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외로 나가려면 헤엄을 치거나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걸어서? 걸어서 가면 지뢰 밟아가지고 죽죠.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 이어왔던 대륙 문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탈을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해양 문명으로 편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김일성이가 남침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국군이 70만 대군으로 비약적으로 증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군이 선진화된 집단이 돼서 나중에 군사정권이 만들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이 고속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됐는데 그 밑거름이 되는 군부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김일성의 남침이 만들어낸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에 박정희 장군은 요즘 용어로 치면 그 아주 빨갱이여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에 개입이 돼 있었는데, 자기가 완전히 속이 빨간 사람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조직을 다 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숙군 수사단이 이 군부 간부진에 침투해 있는 그 조직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가 그 조직을 다 불었습니다. 그래서 일망타진을 했어요. 조직을 분다는 것은 그 조직에서 자기는 전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면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쫓겨나서 그래도 이 친구 제주가 아까우니까 제주는 좀 쓰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육군본부 작전국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문관, 계급도 없어요. 월급도 없어요. 그래고 와서 그냥 일하게. 그래가지고 1950년 7월 달에 대전에 피난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 참모총장이 정일권인데 각하 지금 유능한 인재가 좀 많이 필요한데 유능한 인재들을 좀 다시 복귀시켜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들고 간 서류가 누구냐? 박정희 소령 서류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현역 소령으로 다시 복귀를 해요. 다 죽어가던 박정희를 살려낸 건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의 뻘짓이 결국은 5.16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김일성의 나비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 김일성은 이게 뭐예요? 자기는 뭐 무슨 통일, 뭐 적화 통일 한번 해보겠다고 뭐 그 길길이 날뛰었는데 그 길길이 날뛴 결과는 뭐냐? 스탈린에게 실컷 이용만 당해가지고 미국 끌어들이고 중공 끌어들여가지고 바로 우리 한반도를 아주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또다시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많은 사람들 인명피해를 입히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장기판에 졸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강정구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전쟁은 통일 내전이다. 메가더가 원수다. 메가더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조국은 한 달 안에 통일되었을 것이다. 이 통일 앞에 적화 통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잡혀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정신건강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야 말이죠. 자, 우리가 보면 이렇듯이 6.25 전쟁은 우리에게 뭐 많은 뭐 피해를 준 전쟁입니다만은 정말 얻을 것도 많았던 전쟁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체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개인이 뭔지, 헌법이 뭔지 뭘 알았나요? 1948년에 우리가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국민이 뭔지, 백성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보니까 인민군이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뭐 나달 세고,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세고, 다 잡아다가 총알바지 만들고, 뭐 인민재판이라고 해서 막 죽창으로 찔러주고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나라가 망하면은 이게 내가 죽는구나 하는 아주 절실함, 소위 말하는 국가 형성의 계기, 국민 형성의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전선으로 인해서 대륙으로 가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천 년 이어왔던 중국의 사대를 하던 이 사대주의, 중화사상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유, 민주, 개방, 통상으로 먹고 사는 해양 문명에 편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배 타고 해외로 나가서 우리 열심히 물건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개방과 통상의 나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옛날과 같은 그 대륙 문명에 그냥 찌꺼기로 남아가지고 왕조나 세습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는지 김여정이가 다스리는지 최용해가 다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아닙니까 저게. 그런데 북한의 어떤 정통성으로는 김씨 세습왕조해야 되니까 그냥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런 정말 정신나간 이런 시스템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씨조선에 의한 김씨조선 왕조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닌 나라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6.25를 통해서 이 군이 대규모로 팽창을 하면서 우리 국민정신이 길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뭐 어디가 뭐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다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서 뭘 배웁니까? 우선 첫째, 협동생활하는 걸 배우잖아요. 둘째, 어쨌든지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법을 배우잖아요. 세 번째, 총 쏘는 법을 배우잖아요. 또 더러는 운전하는 법, 뭐 비행기 조종하는 법, 중장비 운전하는 법, 행정하는 법, 이게 다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시킨 국민교육의 장이었었다, 이게. 그래서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일주일간 다 들어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부러운 게 한국의 남성들이 다 군대 가는 거다. 군대 가가지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군의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뭉쳐서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 군대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따라서 6.25는 우리가 많은 인명피해도 당했고 재산상의 피해도 입었습니다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그야말로 튼튼한 안보의 울타리를 얻었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적은 안보 비용을 투자해가면서도 얼마든지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고 그리고 군의 대규모 팽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대화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6.25는 김일성이가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친 전쟁을 이용해서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에 미국과 중공을 끌어들여가지고 아주 아수라장을 만드는 결국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아직까지도 분단된 상태로 살아가는 역사란 가정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가 그렇게 원했던 이 전쟁을 이용해서 공산주의의 붉은 사조를 싹 쓸어버리자 하는 그 열망이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쯤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역사에서 가정은 부질없는 일인데 결국 맥아더와 이승만의 그런 그 신모원려 이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 여기까지 와서 또다시 미국과 중국이 이 신냉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유엔군 사령관직에서 해임된 다음에 그때 미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짐 루카스 기자라는 사람하고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의 조건이 뭐였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공개를 해라. 이 인터뷰를. 왜냐하면 지금 공개하면 내가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를 해라. 그래서 짐 루카스 기자하고 비밀 인터뷰를 해요. 그 비밀 인터뷰 내용이 맥아더가 죽은 다음에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별로 알려지질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당시에 미국 행정부 내에 수많은 그 소련 간첩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킴 필비라든지 이런 영국 정보기관의 간첩들 그리고 엄청난 이 자생적인 간첩들 이런 간첩들이 우글우글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북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일 어느 지역에다가 낙하산 부대를 어떻게 떨어뜨려서 어디까지 전진하고 다 보고를 한답니다. 그 보고를 하면 그 보고 내용이 CIA에 의해서 영국도 그 당시에 이제 참전국이었기 때문에 정보 교환을 하는데 그 영국의 정보 책임자리에 와 있었던 킴 필비가 소련 간첩이었어요. 이 내용이 통째로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전하다 보면은 계속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맥아더가. 알고 보니까 그런 관련된 정보가 통째로 다 넘어갔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북진하는 과정에서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6.25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밝혀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중공의 그 공산당 비밀 문서가 열리면 아직까지도 지금 그 중공이 참전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모택동이가 8월 달에 중공군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스탈린이 못 가게 막아요. 왜 막느냐? 지금 가가지고 빨리 해방시켜버리면 중공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자기 전략에 해가 되거든요. 이런 증거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끄잡아내서
아직까지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서 더 아주 확실한, 더 진짜 이것이 6.25 전쟁이다라는 것을 밝혀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